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잃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청취자님, 혹시 광화문 광장 가보신 적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완벽하고 근엄한 황금빛 세종대왕 동상 말이에요. 사실 그 동상의 실제 모델이 막 엄청난 스트레스랑 시력 상실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뽑은 최측근 엘리트 임원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눌렀던 아주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조선 최고의 천재 혹은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성군, 이런 아주 매끄러운 포장지 속의 세종만을 기억하니까요. 맞아요. 막 과학, 농업, 국방, 그리고 훈민정음까지. 그냥 우리가 아는 건 위대한 업적의 결과물들 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화려한 결과물들만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는 단순히 세종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막 백과사전식 나열이 결코 아닐 겁니다. 아, 백과사전식 나열이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위대한 선택들 그 이면에 있었던 복잡한 가족사적 배경이나 또 백성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뜨거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분제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가 느꼈을 군주로서의 고독을 오늘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천천히 곱씹어 볼 예정입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여유를 가지고요. 세종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럼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전 읽어보면 막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왕이들 운명인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세종은 사실 왕위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려나 있던 셋째 아들이었죠. 충녕대군요. 이 왕위를 이어받아 했죠. 그렇죠. 첫째가 무조건 왕이 되는 게 룰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권력의 세계라는 게 특히 국가 기틀이 채 굳어지지 않은 조선 초기에는 원칙보다 안정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이 1418년에 세자를 교체하고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아, 첫째를 폐위시키고 셋째한테 준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이 물려받은 이 왕권이라는 게 막 그냥 평화롭게 웃으면서 물려받은 왕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화롭지 않았다고요? 네. 아버지 태종이 자신의 형제들이나 외척, 심지어 개국공신들까지 막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무자비하게 숙청해서 만들어준 아주 강력하고 피 묻은 권력이었어요. 피 묻은 권력? 그러니까 태종이 세종의 앞길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진짜 자기 칼로 다 쳐내버린 셈이죠. 와, 이거 상황을 현대의 일상에 빗대어 보면 정말 숨막히지 않나요? 이건 마치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회사 내 반대파를 다 쳐내고 완벽한 독점 지배 체제를 구축한 무서운 회장님 밑에서 회장님이요? 네, 갑자기 그룹 전체를 통째로 덜컥 물려받게 된 셋째 아들 상황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와, 저 사람 엄청난 금수저네 특혜네 하겠지만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의 그 피 묻은 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한 거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회장님, 즉 태종이 완벽하게 길을 닦아놓은 건 맞죠.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그냥 물려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증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셋째 아들인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자기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파고드는 문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는 걸 온 나라에
특히 신하들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와, 엄청난 부담감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어떻게 했나요? 그 첫 번째 시험 때가 바로 즉위 이듬해인 1419년에 일어난 대마도 정벌, 이른바 기해동정입니다. 기해동정이요? 그거 왜구를 토벌한 사건 아닌가요? 아니,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력을 증명하는 아주 거대한 무대로 썼다는 게 중요하죠. 아, 나 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물론 당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이 군사권을 쥐고 주도한 측면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세종 역시 이 거대한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를 하거든요. 전함 227척에다가 막 17,000명의 군사를 동원한 엄청난 규모의 선제 타격이었어요. 17,000명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네요. 그렇죠. 이 작전을 통해서 세종은 내가 국방이랑 외교라는 이런 냉혹한 현실 문제 앞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확실히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는 걸 각인시켰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버지 태종이 막 질서를 세우는 무자비한 칼로 권력을 썼다면 아들 세종은 그 물려받은 칼을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가꾸려 했다는 점입니다. 아, 사람을 치는 칼에서 살리는 칼로요? 맞아요.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은 힘이 없어서 착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손에 딱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압이 아니라 실용적인 제도로 풀어냈던 데 있는 거죠. 권력을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스템으로 깎고 다듬었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대체 어떻게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바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권력이 정점에 달하면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인데 막 이러면서 독단적으로 가기 십상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군주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세종은 1420년, 그러니까 즉위 초반에 바로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아, 집현전? 그 유명한 학자들 모인 것이요? 네, 자신한테 집중된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막 무력을 쓰는 대신에 전국의 젊고 똑똑한 학자들을 싹 다 모아놓고 끝없이 토론하고 질문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와, 지식을 권력의 핵심 엔진으로 삼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방향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곳, 거기를 향해 있었죠.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좀 일상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사를 33년에 편찬된 향약 집성방이라는 의학서적이 있습니다. 의학서적이요? 네, 당시 조선의 의학이 대부분 중국 의학서적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산 약재가 조선 땅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수입산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범한 백성들은 뭐 배탈이 나거나 감기만 걸려도 약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죽어가는 일이 정말 허다했어요. 세상에,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세종이 이 끔찍한 현실을 딱 보고 야,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들로 치료할 수 있는 조선만의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와, 대박.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책을 쓴 게 아니네요. 아니죠. 백성의 생존이랑 직결된 아주 치열한 공공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 발전을 넘어서 가성비 좋고 접근성 높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완전 새로 구축한 거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세금 제도에서도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공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요? 네, 공법 맞습니다. 이게 전분육등법이랑 연분구등법으로 나뉘는 조세개혁안인데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등급을 6개로 나누고 또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서 풍용의 등급을 9개로 나눠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였어요. 오, 되게 합리적인데요. 아주 세밀하고 공정하게 거두겠다는 거네요. 네, 이론은 완벽해 보이죠. 근데 이론은 완벽해도 막상 그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가 무슨 인터넷이 있어서 클릭 한 번에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장 지주들이나 양반 관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자기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아,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기 싫어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그래서 세종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왕명으로 강행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세종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오는데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지독하고 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놀랍게도 1430년에 무려 17만 2천여 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요.
네, 잠깐만요. 15세기에 17만 명이요? 백성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관리들을 전국 각지의 마을로 진짜 싹 다 내려보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기록하게 한 겁니다. 7,000명, 반대가 7만 4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오, 과반수가 찬성이긴 하네요. 그래도 반대도 만만치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찬성이 더 많다고 바로 강행하지 않았어요. 먼저 경상도랑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베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베타 테스트요? 15세기에? 네,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뮬레이션을 몇 년에 걸쳐서 한 뒤에야 아주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갔죠. 와, 청취자님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춘 누진세 시스템을 세팅하려고 15세기에 무려 17만 명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지역별로 베타 테스트까지 거치면서 8년간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의 정치는 번뜩이는 천재 한 명의 머리에서 뚝딱 나온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지독한 행정력이네요. 맞아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추상적인 선언을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아주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끝없이 설득해 나간 결과물이었죠. 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1434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종로거리에 설치했던 해시계, 앙불고 아시죠?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 앙부이고 길거리에 있는 시계요. 네, 원래 시간이라는 건 왕의 권위이자 왕실의 독점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몰라서 시간을 몰라서 농사를 망치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그 귀한 시간을 길거리에 딱 내어놓고 대중과 공유를 해버린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완벽한 성문이래요. 백성을 이토록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다니요.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도 분명히 의문을 가지실 만한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그렇게 모든 백성을 사랑한 인간 세종이라면 사실 당시 조선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올가매고 있던 최악의 족쇄, 즉 노비제도도 당연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했던 거 아닐까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기록을 보면 오히려 노비 종모법 같은 걸 제정했잖아요. 이건 신분제를 더 공고히 만든 거 아닌가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노비 종모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평인, 즉 양인이어도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게 만드는 법이었거든요. 헉!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요. 너무 가혹한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법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양반들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주는 역할을 했죠. 세종은 훌륭한 민본주의자가 맞지만 조선이라는 그 굳건한 신분제 자체를 깨부수려는 혁명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막 배가 침몰하고 있어서 선장인 내가 승객을 구해야 하는데 구명보트가 모자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음 같아선 진짜 다 태우고 싶지만 그 물리적인 구명보트 개수의 한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1등석 승객부터 태우기로 타협하는 선장의 슬픈 고뇌, 막 그런 건가요? 잠깐만요. 그 비유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요? 피눈물이 흘린 게 아니에요. 세종은 구명보트가 모자라서 피눈물을 흘리며 타협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세종은 배의 승객 전원이 양반과 노비가 다 동등하게 구명보트에 타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요? 네, 그는 21세기의 평등주의자나 민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15세기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졌던 조선의 군주였습니다. 양반, 평인, 노비로 이어지는 이 신분의 계급 구조야말로 하늘이 내린 우주의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라고 굳게 믿었던 인물이에요. 아하, 세상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21세기의 평등이라는 가치관을 15세기 왕한테 더 씌워버렸네요. 그러니까 세종은 신분제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관한 게 아니라 그 질서 자체는
옳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라는 그 거대한 틀, 그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주의자였지만 뼛속 깊이 현실 정치인이었죠. 그렇구나. 위대한 군주란 모든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시대의 거대한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최선으로 나아갔는가를 봐야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시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군주로서 짊어져야 했을 그 시대적 한계가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렇게 현실의 룰을 지킬 줄 알았던 영리한 정치인 세종이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진짜 주변의 모든 반대를 다 짓밟아버리고 이것만큼은 무조건 절대 내 뜻대로 하겠다 라면서 폭주하듯이 밀어붙인 엄청난 사건이 딱 하나 있죠. 네, 바로 1443년의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맞아요. 한글이요.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강토 과정이야말로 세종의 일생에서 가장 선명한 갈등과 가장 뼈저린 고독이 폭발했던 지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한글날마다 막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 애민정신 이 정도로만 포장해서 기억하곤 하잖아요. 네, 하지만 당시 지편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해서 이 기득권층 지식인들의 반발은 정말 우리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반대한 걸까요? 솔직히 그냥 글자 하나 새로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당시 양반 지식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자신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지식과 권력의 암호졌고요. 동시에 중국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유교 질서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다는 그런 정치적 정당성 그 자체였어요. 아, 세계관의 문제였구나. 네, 최만리의 상소문을 보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짓이다.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랑캐요? 엄청 센 워딩인데요. 그렇죠.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놈들이 글을 알아서 관아에 함부로 투서를 하고 법을 논하게 된다면 이 조선의 신분 질서 자체가 무너질 거다. 이런 엄청난 공포감이 그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진짜 밥그릇 싸움이자 세계관의 붕괴를 막으려는 투쟁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딱 생겨요. 네, 말씀하시죠. 세종은 아까 아버지 태종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물려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마도 정벌이나 8년에 걸친 조세개혁을 거치면서 군사력이랑 행정력도 완전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요. 그렇죠. 그럼 자신에게 끝까지 막 대들고 반대하는 최만리나 지편전 학자들을 그냥 싹 다 해고하거나 귀양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인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완전한 폭군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였다면 당장 목을 찾겠죠. 하지만 조선은 사대부와 왕이 함께 다스리는 관료제 국가이자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아,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였죠? 네. 지편전 학자들은 무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데올로기와 명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쥐고 있었죠. 그래서 세종은 이들의 반발을 단순히 칼로 베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했나요? 우선 그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열한 토론을 벌여요. 그런데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되자 결국 자기가 가진 왕조의 막강한 권위를 동원해서 최만리 등을 하루 동안 옥에 가둬버립니다. 네. 와, 하루 동안 감옥에 가뒀다고요? 네. 평생을 대화랑 토론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세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 엘리트들을 감옥에 쳐넣으면서까지 이 훈민정음을 강행한 겁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를 몰라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겠다는 그 맹렬한 의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지배층의 세계관에 완전 균열을 내는 외로운 결단을 내린 거죠. 대단하네요. 필요할 때는 반대를 무릅쓰고 쌍욕을 먹어가면서 거대한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줄 아는 무서운 통치력을 발휘한 겁니다. 평생을 자기가 직접 키워온 최측근 인재들이랑 완전히 등지면서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 군주의 고독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짜 멋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세종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갉아먹혔을까. 이걸 상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화려한 업적, 이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 뒤편에서 사실 인간 이도의 육체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역사의 기록이 증명하는 가장 가슴 아프고 처절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세종의 말년은 그야말로 육체적 고통의 지옥이었어요. 병이 엄청 많으셨다면서요. 네, 젊은 시절부터 몇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을 정도로 육식을 엄청 즐겼거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운동은 전혀 안 하는 생활을 평생 이어갔어요. 아, 그거 완전 현대인들 성인병 걸리기 딱 좋은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맞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당시 말로는 소갈증이라고 하는데 이 소갈증에 엄청 심하게 시달렸죠. 하루에 물을 수십 통씩 마실 정도로 갈증에 시달렸고 체중은 막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끔찍하네요. 매일 갈증에 시달리다니요. 게다가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당뇨합병증으로 심각한 안질, 즉 시력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할 정도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신하들이 국정보고서를 옆에서 소리내서 읽어주어야만 결제를 할 수 있었죠. 온천인 온양 같은 곳으로 피병을 가서 막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무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와, 쉴 틈이 없었군요. 나중에 후계자인 문종한테 대리청정을 맡기기도 했지만 결국 국가의 중대한 결정은 1450년 53세의 나이로 피토하듯 숨을 거둘 때까지 세종 본인이 다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요즘 우리 직장인들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일주일만 야근하고 모니터 들여다봐도 막 안구 건조증 오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어하죠. 근데 세종은 눈앞이 하얗게 멀어가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그 끔찍한 병마 속에서 그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자신을 공격하는 기득권의 논리를 논리로 방어해내고 또 백성의 말문을 트이게 할 문자를 발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성군이라는 아주 매끈한 조각상 안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선 한 연약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신화나 위인전은 한 인물의 갈등이나 육체적 고통 같은 걸 보기 좋게 싹 다 지워버리거든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진 가짜 우상보다는 모순투성일에 막 고통받는 진짜 인간에게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맞아요. 너무 완벽하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가 시대의 한계인 신분제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독단적으로 측근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했으며 당뇨와 실명이라는 끔찍한 질병에 육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도 끝내 군주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그 사실이요. 아, 너무 슬프면서도 위대합니다. 이 병들고 불완전한 인간 세종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딱 마주할 때 비로소 그가 남긴 훈민정음과 수많은 업적들이 얼마나 묵직하고 기적 같은 결과물인지 진정으로 실감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아주 묵직한 여운과 함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우리가 차분히 따라가 본 세종대왕, 아니 인간 이도의 삶은 결코 한편의 쉽고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었죠. 그는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흠결 없는 완전 무결한 신이어서 위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네, 극복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눈이 멀어가는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 짓눌리면서도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그 가장 무거운 짐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감당해냈기에 그래서 그는 여전히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또 가장 치열했던 인간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청래 말씀드렸던 광화문 광장의 그 거대한 황금빛 동상이 이제 청취자님께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차갑고 완벽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뇌하고 눈물 지었던 한 인간의 펄펄 끓는 온기로 말이죠. 네, 진짜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날 우리는 인간 이도의 그 지독한 고독과 투쟁 덕분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 글을 읽고 쓰는 너무나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글자를 다루는 기술은 이토록 완벽해졌는데 글을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서로의 진짜 마음마저 제대로 읽어내면서 깊이 소통하고 있을까요? 아,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만약 지금 그 치열했던 인간 이도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 곁에 다시 온다면 막 날선 단어들로 서로 찌르고 혐오하며 뿔뿔이 단절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번엔 또 어떤 낯선 언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하려 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까요? 오늘 밤 그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시간의